이번 주 일요일 더불어민주당 정당 대회가 끝나고 나면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돌입하게 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재명, 윤석열 두 양강 구도가 이어져 왔는데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변화가 좀 생길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가장 바쁜 행보를 보여주는 분 정세균 전 국무총리인 것 같습니다.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은 아직입니다만 결심은 이미 굳힌 것 같죠?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세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총리직 내려놓고 더 바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현직에 있을 때만큼이나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은, 국민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총리님 생각에서는 코로나를 종식시킨 총리로 기억되고 싶으셨을 텐데 예. 참 쉽지가 않네요, 이게. 저는 이 코로나19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애를 먹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곧 그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하면, 금년 가을쯤에는 아마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예. 대선 출마 선언은 아직 하지 않으셨습니다만은 언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세균은 나온다. 예. 이게 정치권의 대세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예. 이제 뜻을 세웠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그렇겠습니다만, 때문에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의 말씀도 충분히 들어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준비도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셨고 호남에서도 하셨고 서울에서도 하셨고 또 국무총리도 하셨고 국회의장도 하셨고 대통령 빼고는 다 해봤다. 마지막 소명의식이라고 보면 될까요? 대통령에 도전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봐주셔야 되겠죠. 예. 네. 정말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를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심은 못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좀 정체여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좋은 방안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제 당장의 지지율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얻을 건가, 어떻게 신뢰를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지지율은 사실은 그런데 결정적인 시기에 지지율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결정적일 때 지지율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희망을 갖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의 잠룡 중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1위인데 당내 조직 기반은 정세균 총리가 훨씬 강하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조직 가지고 선거를 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의존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지사랑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서 최근에 러시아 백신 문제라든가 또 오늘인가요? 라디오 패널에 이 지사 형수 욕설 발언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셨던데 이런 것들이 다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예. 저는 원래 이제 이재명 지사 이자도 입에 올리지 않았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자꾸 질문을 하니까 그렇다고 회피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백신 문제는 또 현안이고 해서 그냥 이 답변만 했을 뿐이지 제가 무슨 공격을 한다든지 당내에서 그렇게 할 생각이 없죠. 예. 아까 지지율 올리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저도 총님이 나온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사회자가 집요하게 묻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속 또 제가 회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그렇게 해서 헤드라인 한번 나오면 다들 회자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런 질문이 쏟아질 텐데 현명하게 좀 빠져나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또 민주당을 분열하는 식으로 또 활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 지적을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질문 안 하시겠네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뒤에 가서 어떤 질문을 제가 드릴지. 자, 재보선 결과는 사실 좋지 않게 나왔는데 이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재보선이니까
네. 민주당이 패배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독보다는 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이번에 국민들께서 정말 그 매서운 회초리를 정부 여당에 드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앞으로 당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다. 결국은 민주당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민심과 당심이 괴리돼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당이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이제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이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될 터이고요. 예.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지도부가 책임 있게 의견 조정을 하고 해서 일단 당의 의견이 결정이 되면 예. 당원 모두가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을 했고 5월 2일이면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제 당대표가 나오게 될 텐데 예. 그 새 대표는 4.7 재보궐 민심을 제대로 잘 반영하면서 앞으로 당의 체질을 강화하고 또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걸로 봅니다. 물론 저희들 같은 사람들도 적극 거기에 협조를 해야죠. 예. 제가 민주당 여러 사람 인터뷰했을 때 똑같이 하는 말이 우리 당에는 계파가 없다. 다 친문이다. 이런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예. 계파는 없다고 보십니까? 계파가 뭐 크게 보면 이제 친문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작은 계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쁜 의미의 계파라기보다는 국회의원이 18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장이라든지 지방의원이라든지 굉장히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또 그런 의견들을 지도부는 수렴하고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 정당의 순기능이 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껏 역대 대권 레이스를 좀 살펴보면요. 정권 교체가 아닌 정권 연장 시도가 있었을 때 미래 권력, 그러니까 잠룡들과 현재 권력, 대통령과 갈등이 결국에는 수면 위로 드러나서 뭐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왜 그렇죠? 예, 우선 이제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도덕적으로나 또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국민적인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사유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옛날 말로 해서 차별화를 한다든지 그렇죠. 예. 그럴 소재도 없을 터이고 또 그럴 필요도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권 이야기 나왔으니까 마저 좀 여쭤보면요. 그동안 2040 그러니까 젊은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거의 몰표를 줬었는데 이번 재보궐선거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뼈아픈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분들은 뭐 50년, 60년 투표할 사람들이니까 예. 이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랄까요? 해법이랄까요? 갖고 계십니까? 당연히 그런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에서 어떻게 그 젊은 신세대들과 함께 그 힘을 합칠 것인가 고민이 있을 텐데요. 예. 역시 왕도는 없지만 2030 세대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고 또 그 마음을 이해하는 데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예. 사실 요즘 청년들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예. 취직하기도 힘들고요. 예. 또 소위 말하는 N4 세대라고 표현되는 정도로 뭐 결혼, 출산 등등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들이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또 우리 부모들도 그렇고 좀 최선을 다해서 돌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재보궐에서 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있을 거고 LH 문제도 있을 텐데 이 LH 문제는 뭐 어쨌든 총리님이 재직 시에 불거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물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단호한 대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앞으로 당이나 또 후보가 내시면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예, 지금 철저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 LH 투기 사건은 그 일의 성격상 짧은 시간 내에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필요한 처벌을 한다든지 책임을 추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고 예. 제대로 잘 따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이왕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이득 같은 것은 그대로 환수하는 그런 노력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문제가 확인이 되고 또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와 방역당국이 코로나 대처를 잘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다 해서 잘못하고 있다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아마 백신 수급 문제 때문에 그럴 텐데 예, 어쨌든 OECD 국가 비교하면 조금 늦으니까요. 근데 대통령이 오늘 백신 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불안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 이거는 정세균 전 총리도 같은 생각일 것 같고요. 그 다른 국가 비교했을 때 다른 국가의 언론이나 야당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불안을 조장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유독 좀 이런 것 같아서 언론이나 야당이 좀 섭섭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뭐 섭섭한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또 이제 그런 지적을 통해서 정부가 더 챙기고 더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면 그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정부는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 그냥 구경하고 있거나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적이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2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3월, 4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6월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빨라집니다. 예. 그래서 금년 9월까지 원래 정부가 약속한 3,500만 명 플러스 이상의 1차 접종이 끝날 터이고 11월까지는 이제 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그대로 이행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예. 특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OECD 국가들 중에서 이 방역을 잘한 나라로 꼽히는 나라가 한국과 뉴질랜드와 호주거든요. 예. 그런데 이 나라들이 다 2월 마지막 주에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예. 현재 우리가 접종이 가장 그중에 앞서가고 있다. 예. 그리고 아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가 접종이 늦지 않은 나라의 군에 끼일 것이고 접종이 끝나는 시기는 아마도 선두그룹 쪽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야당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계획대로 진행돼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불필요하게 이제 이 국민들 걱정을 자꾸 조장하는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재명 지사 이야기를 아까 안 한다고 했었는데 이 백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만 여쭙죠. 예. 네. 이제 이 지사 입장은 부족한 것보다는 과도하게 대처하는 게 더 낫다 백신 문제는. 그리고 플랜 B를 준비하자는데 그게 나쁠 게 있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과도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현재 9,900만 명분이면 원래 집단 면역에 필요한 게 3,500만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3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 많은 거죠.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사실은 과도하게 이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 더하는 건 정말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지사가 최근 언급한 재산비례 벌금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도 정치권에 좀 논쟁이 있던데. 이 지사 말씀은 이제 그만하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 약속을 했으니까 그만하기로 하겠습니다. 네네. 최근 논란이 된 비트코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 가상화폐는 사실은 그 자체가 안정적인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저금리에다가
유동성이 과잉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급등락을 하고 사실은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생기고 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만약에 자금의 흐름이 바뀌면 언제든지 가격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닌가. 예. 사실은 이제 금융과 관련해 가지고는 투기가 아닌 정상적인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경제의 순기능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나친 금융의 투기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예의주시할 의무가 있다. 예. 그렇지만은 이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서 이건 이제 전 세계적인 것이거든요. 우리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예. 따라서 정부는 가상화폐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규제가 필요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신뢰 보호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규제 장치나 신뢰 보호 장치를 하지 않고 과세만 한다고 하니까 아니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세계 각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트렌드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미래까지 예측을 하면서 당장 우리가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신뢰 보호 장치가 필요한지 좀 깊이 있게 검토하고 대안을 신속하게 내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은성수 위원장 생각이랑 조금 다르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은성수 위원장이 이제 저의 그런 말씀도 좀 경청을 해주시면 좋죠. 알겠습니다. 자,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없어서 지금 대표적인 또 개헌론자신데, 예. 다음 대선 전에 한번 개헌 열풍이 올 것 같습니까? 국회의원들도 다들 개헌에는 찬성하지만 뭐 세부적인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헌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 예. 앞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금년도는 개헌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선을 바로 앞두고 예. 당장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정파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지금은 각 정파 간의 이 대통령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개헌에 합의할 수 있겠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회의적이다. 회의적입니다. 예. 그래서 되면 좋지만 지금은 쉽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죠. 예. 뭐 그래도 하루아침에 개헌을 할 수는 없으니까 준비는 많이 해야 될 텐데요. 준비는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준비는 이미 17대 국회 때부터 개헌 특위가 만들어지고 3번씩이나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하고 제가 국회의장 할 때도 개헌 특위를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준비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정당들이 당리당략을 뛰어넘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헌에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이고요. 지금처럼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는 그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없겠다는 게 저의 걱정인 것이죠. 그럼 총리님 개인적인 개헌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분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게 삼권 분립도 더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분권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세균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언론의 현을 통해 정치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언론에는 이상돈 전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초 이낙연 전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언급했는데 네. 재보궐 이후 정치권에서 또다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뭐 탄핵이 잘못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지금 이 모습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한번 거쳐가야 될 뭐 과정일 수밖에 없죠. 예. 저는 근데 일단에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당시 두 대통령을 사면 문제는 너무 좀 안이하게 취급했다가 아주 혼이 났죠. 예. 근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 두 대통령은 좀 구분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정치적 보복이다. 그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사면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사법부 권위를 부정하는 거고 사면의 취지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면할 수 없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모든 걸 포기한 상태고 더 이상의 어떤 수용 생활이랄까 이게 뭐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전에도 한번 기회 있을 때마다 문 대통령이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사면을 시켜주면 좋겠다. 이제는 뭐 돌아갈 집도 없어서 동생 그 박 회장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인데 이게 특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유력한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됨에 따라서 저는 이게 사면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검찰권 난용 문제죠. 이거 좀 전 정권에서 보는 거, 현 정권에서 보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변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변수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윤석열과 사면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엊그제만 해도 김용판 의원 기소됐다가 큰 곤욕을 치렀죠. 뭐 이제 검찰권 얘기를 했는데 일단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 아닙니까? 이게 기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사면을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좀 자기 못은 자가 당착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구속시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본인이 사실상 총지휘해서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기반해서 사실상 현 정권에서 검찰총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면이 안 된다 하게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그 기반인 이른바 보수 유권자들의 아마 좀 뭐 절반 이상은 그 지지를 절반 이상의 지지를 잃어버린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상당히 좀 그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네. 사면 문제가 윤석열의 딜레마가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재보궐 전에 등장할 것이다, 재보궐이 끝나면 등장할 것이다, 이런 하마평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자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자명을 하니까 이런 것이 부각되지가 않죠. 지금 뭐 언론 보도 보니까 무슨 경제를 공부한다, 또 무슨 외교를 공부한다 하는데 그거는 뭐 원래 대통령 하는 사람이 그거 두 개 뭘 잘하는 사람이 누가 했습니까요? 그거보다도 그 사람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하고 그 입장을 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일찍 등판하면 등판할수록 이 문제가 사면에 관한 입장 표명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것 같이 뭐 검찰권이 남용된 게 아니냐. 이것은 뭐 현 정권 이른바 친문 의원들이 제기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제기하는 의문이 있죠.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보시면 전 정권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 때 그쪽에서 보더라도 그 당시 이걸 사실상 검찰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 그래서 사법농단 관련돼서는 관계되는 대법관이 무죄 판결도 받았고 뭐 직권남용 부분도 무죄 판결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이런 문제 같은 건 저는 이게 저건 제일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자명이 또 반대로 역으로 길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네. 김정인 위원장이 여러 차례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네. 밀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한 번 더 킹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보지요. 예, 네. 예, 그리고 예. 무엇보다 김정인 박사님은 현재 국민의힘의 중진 다선 의원들을 원천적으로 불신합니다. 예. 이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집권을 할 수도 없고 예.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전이나 지금이나 갖고 계시다고 봐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은 지금 유력한 대권 후보가 돼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원심력을 밖에서 빨아들이는 어떤 힘을 좀 가동해서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이런 데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본인께서 하고 싶어 한다고 봐야죠. 또 그러고 그런 역할을 또 현재 그런 역할을 하는 구심점을 할 사람이 제가 보기에도 김정일 박사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일 역할론이 나오는 거죠. 예. 네. 근데 김종인 역할론이 만일 네. 국민의힘이 재보궐에서 패배했다면 김종인 네. 역할론 또 안철수 또 윤석열 다 뭉쳐서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승리하는 바람에 네. 김종인이 잘해서 우리가 이긴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오만한 생각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지금도 이미 그런 생각이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 재보궐선거 전만 해도 그 여당이 그냥 막강했지 않았습니까? 예. 이젠 여당이 기세가 꺾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미. 그러나 요 시간에 좀 지나게 되면은 과연 이게 다음 선거 대선이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바람이 확 불면은 또 정신을 차려서 뭔가 구심점을 찾게 될 것이고 그때 역시 김정일 역할론이 나오고 또 이제 이 사면의 강을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대권 후보가 되려면은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자연스럽게 건너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거로 보십니까? 그건 합당도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원칙 있는 합당이니 이 꼬리표가 붙으면 사실은 좀 부정적인 거죠. 그리고 현재 그거는 크게 이 전국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제3지대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안철수, 김종인. 그렇게 절대로 엮여질 수가 없죠. 그렇게 엮여질 수가 없고, 그리고 김정인 박사 생각도 이렇게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모아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끝으로요. 이번 재보궐 선거는 원사이드 게임으로 끝이 났습니다만 대선은 결국은 1, 2당 간의 싸움이고 제1당, 제2당 간에 그리고 51대 49로 끝이 날 것이다. 이런 견해가 지배적이던데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근데 지난번 저는 그렇게 51대 49 같으면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 선거 51대 49 선거가 이제 2012년 그렇죠. 박근혜에 대한 문재인 선거인데 그 당시는 여당이 사실상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과오를 완전히 털어버린 박근혜 후보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가 현 정권과 여기서 여러 가지 정책에 참여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하는 그런 거는 볼 수가 없잖아요. 연장성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대로 특히 지난번에 재보궐 선거를 치르기 전에 가졌던 여러 가지 정책적, 정치적 입장, 스탠스를
그대로 갖고 가면은 나는 여당이 이렇게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예, 네, 민주당이 달렸죠. 예, 네. 민주당이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원사이드로 끝이 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좀 확 바뀔 수 있는가? 바뀌게 되면은 이제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뭐 탄핵 사면 그 과거 문제에 그냥 발목에 잡혀서 또 자중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 거기에 두 가지 이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당과 야당에서.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돈 전 의원이었습니다. 평소 생명운동을 이끌었고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셨던 정진석 추기경이 어젯밤 향년 90세를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까지 베풀고 가신 정 추기경님을 추모하면서 추기경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남기고 간 뜻을 들어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국 양경모 신부 연결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먼저 정진석 추기경은 어떤 분이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진석 추기경님을 전체의 삶을 사실은 다 잘 알기는 어렵고요. 예. 제가 사제로 서품받고 2009년부터 2년 동안 그 명동 주교자 성당에서 전례 담당 신부로 있었는데 예. 그때 서울교구 장님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 같이 이제 자상하시고 많은 것을 알려주셨던 분이셨고요. 또 예. 평소에도 이웃 사랑이나 나눔 같은 거를 굉장히 강조하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염수정 추기경이 추모 미사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아버지였다면 정진석 추기경은 어머니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뜻일까요? 아시다시피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참 많은 일을 하셨죠. 무엇보다 당시 사회의 어떤 요청에 따라서 기꺼이 대사회적인 목소리도 많이 내셨고요. 예. 80년대 한국 민주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분이시죠. 정진석 추기경님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교구장님이 되셨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의 모습 모범을 따르시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 교회 내적인 어떤 성장 또 교회 안에서의 신앙을 좀 단단히 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이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선교도 굉장히 강조하시고 또 사제들 또 신자들에게 애정도 많이 보여주셨죠.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염수정 추기경님께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주로 바깥일을 많이 이렇게 힘쓰신 우리 아버지로 표현을 하셨다면 정진석 추기경님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어머니로 표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정진석 추기경이 생전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네. 정진석 추기경이 남기신 정신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많이 기사화돼서 아시겠지만 정진석 추기경님께서 지난 2월 말에 굉장히 위독하셨을 때 전 재산을 노숙인 밥집 등이나 여러 단체에 기부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또 생전에 장기기증과 안구기증도 서약하셨고 안구적출은 이미 선종 직후에 이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사랑과 나눔 실천이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또 이런 좋은 뜻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도 자주 하셨고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부터 정 추기경님까지 이렇게 이어오는 형제 자매들을 위한 사랑이 아마도 많은 분들의 가슴에 좀 울림으로 이렇게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가시는 마지막 길까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가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그 추기경님 조문하러 가실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빈소는 명동 성당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예. 조문은 정부나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 상태에서 지금 허락이 되고 있고요. 예. 명동 대성당 전체 좌석수의 20% 정도, 한 250명 이내로 제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미사 인원도 그렇고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조화나 조의금은 당연히 받지 않고 있고요. 예. 그래서 성당, 명동 성당 성전 안에서는 이제 매 시간마다 연도라고 해서 카톨릭에서는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도가 진행이 되고요. 예. 그 문화관, 호스홀에서는 1시간에 80명 인원 제한을 해서 미사가 거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양경모 신부였습니다.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 상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75명 늘어서 누적 12만 67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263명 늘어난 수치이고요. 주말부터 주 초반까지 확진자가 적게 나오다가 중반부터 다시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754명, 해외 유입이 21명입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운동시설, 교회, 직장 등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남 천안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와 관련해서는 총 2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성남시 운동시설 사례, 경기 광주시 교회 관련 확진 사례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울산 울주군 소재한 기업, 경남 진주시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서 걱정이 많은데 빨리 좀 수습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다음 달 5일부터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면서요? 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환자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4일간, 그러니까 2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모두 2차례 검사를 시행할 거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능동감시 대상자는 격리하지 않는 대신에 보건당국에 날마다 본인의 몸 상태를 설명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접종자에게는 입출국 자가격리 면제 혜택도 준다고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 특위는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에 곧바로 여야 합의를 거쳐서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국무총리와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인준을 받으려면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야가 합의했으니까 어렵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던 현직 검사가 국내 대형 가상통화 거래소에 취업하려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하던 A 검사가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검사는 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사에 사내 변호사로 이직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요. 예. 법무부에서 근무하던 검사가 가상통화 업계로 취업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하면서 바로 사표 쓰고 그쪽 변호사로 갔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법무부에서는 A 검사는 보좌관이 아니라 보좌관실에서 근무한 평검사,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한 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은 했는데, 예. 일단은 검사의 업무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조금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 그 부분은 향후에 조금 더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검찰총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신청한 상태인데,
수사심의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잖아요. 네, 수사심의위원회는 아직 회의에 이제 참석할 현안 위원이나 아니면 회의 일정 등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네. 열려야 기소, 불기소 여부가 판단이 될 텐데, 공고 사항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 전에 그러면 후보 추천위원회가 먼저 열리겠네요? 그렇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는 내일 열리고요. 그 수사심의위원회는 아직까지 열릴지 여부가 언제 열릴지 여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내일 열리고 나면은 이제 청거받은 14명 정도의 이제 명단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예. 청거받은 인물들이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내려놓은 청거 명단과 그리고 그 내용에서 공정성이나 어떤 객관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등을 다 따진 추천위원회에서 그 법무부 장관한테 추천을 하고요. 3명에서 4명, 예. 3명 이상을.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그중 한 명을 제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인사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지금 거론이 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이성윤 지검장을 포함해서 9번선 광주고검장,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때의 대검 차장 등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수사심의위가 소집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이 된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는 노골적으로 이성윤은 안 된다 이런 신호를 보내던데, 그거는 역시 기소가 될 것을 예상하고 하는 건가요? 일단은 이 혐의 자체가 사실 기소가 될 수 있을지부터가 약간 의문입니다. 예. 예전에 이제 사법농단 사례를 봐도 그렇고, 중간 역할을 했던,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성윤 지검장을 만약에 기소를 한다고 한다면, 혹은 기소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어떤 반하는 그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서, 만약에 무죄가 재판에 넘겨지고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검찰로서는 조금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정 의원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 재판에서 법원이 정 의원 측의 허위 보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네요. 그렇습니다. 정 의원에서는 작년 9월에 조선일보, TV조선, 채널A 등 허위 사실에 기초한 보도로 이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들과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냈는데요. 예. 정 의원이 채널A, 신동아를 상대로 낸 소송은 조선일보, TV조선을 상대로 낸 소송과 별도로 1심이 진행 중이고, 예. 근데 오늘 나온 재판의 얘기는 원고는 이제 정 의원은 기부금 공시를 누락했다거나 하룻밤에 3천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표현된 보도가 사실과 달라서 명예를 훼손했다, 이러면 소송을 냈는데, 일단은 형사재판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형사재판 결과도 지켜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일단은 어느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를 먼저 특정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 얘기가 재판의 주된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 내용이 많이 보도가 되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Please help your mom.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Oh,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to place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미얀마의 보물 이동의 뉴스 정면성부는 방송 프로그램으로는 최초로 미얀마 민주주의의 지지와 연대를 선언하고 매일 이 시간 우리들의 연대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천 유네스코 책쓰기 교육연구회 김문경 회원 만나보겠습니다. 김문경 회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천 유네스코 책쓰기 교육연구회는 어떤 곳인가요? 2017년 부천 유네스코 문호 창의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시작된 1인 1조 책쓰기 지도자 양성 과정 사업인데요. 예. 이 사업을 수료한 1년 과정이 있어요. 1년 과정을 수료한 수료자라고 구성되었고, 책쓰기 교육을 연구하고 책을 쓰고 지도하며 책쓰기를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예. 이 모임은 몇 명이나 계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42명 정도 계세요. 상당히 많은 분이 계시네. 괜찮아요. 자, 예. 근데 미얀마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한 응원의 글과 그림을 받는 행사를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던가요? 기획자는 저희 1일저 지도자 양성과정 공동기획자이시다 연구회 회원이기도 한 전 책자세 이사장이신 허병도 선생님께서 기획한 프로젝트입니다. 예. 국제사회의 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시작되었고요.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우리가 가장 잘하고 지금 하고 있는 책쓰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미얀마를 응원할 수 있는 그림과 글을 담아 책을 만들어서 미얀마를 지지하고 그와 더불어 이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책은 기록되는 거잖아요. 예. 이 사태가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으로 함께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싶습니다. 미얀마라는 슬로건으로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많이 좀 주세요. 이렇게. SNS 등을 통해 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다들 일을 직장하고 하시는 분들 있고 소소한 활동가라서 SNS를 기본적으로 했고요. 예. 다 지도자분들이시잖아요. 예. 저희가 공공기관의 책쓰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의 학생들을 위주로 이 시의성을 너희들도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는 자발적으로 강압적이진 않았고요. 예. 그 뜻을 같이 하는 학생들과 함께 같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참여하셨어요? 대외적인 홍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저희 회원님들 제외하고는 60여 분이 더 하셨고요. 회원 제외하고 60여 분? 상당하네요. 예. 총 합쳐서 100여 분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작업이 한창이겠네요? 이거 자료를 모으고 이런 작업들? 저희가 되게 단기간으로 기획하신 선생님께서 4월 한 달에 결과물이 나와서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계획으로는 원래 4월 말에 출판 진행 중이었는데 참여하겠다는 글하고 그림이 조금 뒤늦게 접수가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5월 초에 아마 출판이 될 예정이에요. 5월 초에 책이 나옵니까? 네네. 예, 받아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예. 가장 인상 깊었던 글이나 그림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몇 문장 읽어드린다면, 글께서 한국의 5.18 강주 민주화운동은 제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곳에서 민주화 역행에 한거하던 시민들의 참상은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분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민주주의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한국의 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닿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기가 저희 5.18도 있었고 4.19도 있었고 같이 겹치는 시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희가 지도하면서도 이게 같이 버무려서 갔었거든요. 예. 그래요. 젊은 분들이 또 많이 참여해 주신 것 같아서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학생들과 그리고 5.18 강주 함께 참여했던 연령층이 또 같이 함께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더 뜻깊은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과거보다 젊은 층이 책 읽기나 혹은 글쓰기를 좀 등한시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저희가 지도자 과정이 수료하신 분들이 20대부터 60대까지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꼭 등한시하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코로나 현상에서는 20대들도 글쓰기에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네. 예. 코로나가 가져온 또 다른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직업이 작가라고 소개를 합니다만 한 4년 동안 글을 안 써서.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한번 저희랑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그래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미얀마 민주화 투쟁 응원과 지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얀마 분들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것을 해주는 것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지금 현 상황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연대를 해주십사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청취자 여러분,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NS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김은경 회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천 유네스코 책쓰기 교육연구의 김문경 씨였습니다.
역사를 시사로 풀어보는 김준혁의 역사 시사 시간입니다. 한신대 김준혁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예.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12조 원 이상의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동시에 개인 소유의 미술품들을 국립기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 국보급, 보물급 문화재들이 많다고요? 예, 뭐 상당히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소유했던 그 미술품들이 국가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기증된다는 것에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지정문화재가 한 60건 정도가 있습니다. 예. 국보가 14건이 있고요. 보물이 46건이 있습니다. 예. 뭐 굉장하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국보 14건에 보물 46건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건데요. 예. 특히나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국보 216호로 되어 있고요. 예. 또 국보 217호였던 금강전도도 같이 있고요. 예. 단원 김홍도 선생이 그렸던 추성부도 보물 1393호가 있고 고려부라 천수가는 보살도 보물 2015호로 지정된 게 있는데 정말 엄청난 그런 그 미술품들, 문화재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예. 국보 14건, 보물 46건, 특히 정선의 인왕 제색도 같은 네네. 엄청난 그림인데 상식적으로 이런 것은 국가가 소유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개인이 소유했을까요?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 국가가 소유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그 미술품 특히나 이제 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의 상당수가 예.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뭐 또 그 개인들이 소장한 것들을 미술관으로 만들어서 보관하기도 하고요. 또 혹은 뭐 개인이 그냥 집안에 갖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뭐 우선은 외국으로 반출 안 되는 게 중요할 테고. 네네. 지금 그 이건희 회장의 이런 것들이 출연돼서 개인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 매우 중요한 문화재들이 그 집안에 소장하고 있으면은 제대로 좀 볼 수가 없는 게 많이 있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초상화를 갖다 제가 이제 5점 정도를 기증받아가지고 그 중에 4점을 제가 보물로 지정을 시켰었는데 예. 그 대부분들이 다 개인 집에 그 후손들이 소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예. 뭐 그런 종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박물관으로 기증하게 했던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미술품들을 뭐 리움미술관이든 아니면 호암미술관이든 이런 미술관으로 다 이제 전시를 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상당히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딱 이건희 회장만 그런 건 아니었고요. 예. 지금 그 상당수의 많은 재력가들 중에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미술관을 운영하는 곳들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구례 화엄사의 목조 비로자나 삼신 불자상이 국보 승격 예고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네. 이게 국보로 승격 결정하면 딱 국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뭐 딱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사실은 뭐 대부분 99.9%는 문화재청이 그 국보 지정을 예고를 하면 다 국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혹여라도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전문가들의 판단 문제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국보 지정 예고를 하고 나서 이제 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뭐 또 관련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문제점을 확인하는 경우들을 이제 하는 거죠.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지정 예고를 하고 문제점을 접수받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로는 뭐 특별히 문제점을 지적받아갖고 그 국보 지정 예고를 철회했다는 거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이 방금 얘기한 목조 삼신불자상 원래 보물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보물에서 네. 국보를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2008년에 보물로 지정이 됐어요. 예. 사실은 그 2008년에 보물로 지정된 것도 굉장히 저는 늦게 지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목조 삼신자불상이 나무로 만든 건데 높이가 3m나 됩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우리나라 그 나무로 만든 불상 중에서 가장 큰 불상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이게 뭐 청동으로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뭐 흙으로 만들었다거나 하면은 이렇게 3m가 되는 큰 불상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나무로 만든 것들은 흔치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삼신불이라고 하는 것이 화엄경에 나오는 불상들인데 예. 이렇게 삼신불로 온전하게 조성된 곳이 화엄사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보로 지정이 된 것은 뭐 문화적 가치가 큰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다가 이 불상이 만들어지게 된 사연에 대한 것이 명백한 기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이 불상을 만들기 위해서 1320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이 시주를 한 거예요. 아하. 시주를 했고 이 화엄사에 있는 이 불상을 만들었던 당시의 승려들이 당대 최고의 조각 승려들이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세 명이 이제 합작을 해서 만든 거였는데 예. 각각 승려들이 독자적인 그 위상을 차지할 정도로 예. 높은 그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 세 승려가 이제 합작으로다가 이 불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조선 중기 이후에 이제 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당대 최고의 조각 승려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매우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13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시주를 했고 그 명단이 고스란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적 가치가 더 크다라고 판단해서 국보로 지정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럼 이 화엄사가 국립공원 지리산 내에 있다고 하던데. 네네. 목조 삼신 불자상도 그러면 이 화엄사 내에 있는 겁니까? 보관되어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예. 대웅 보전에 있고요. 예. 사실은 화엄사 안에는 각황전이라고 해서 비로자나무를 모시고 있는 그 전각이 국보로 지정돼 있어요. 전각 자체가. 전각 자체가. 예, 국보로 지정돼 있고 또 뭐 화엄사 사자 석탑 뭐 이런 매우 중요한 유물들이 다 있는 매우 특별한 곳이기도 하죠. 예.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 화엄사가 예. 말 그대로 이제 화엄이라고 하는 것이 화엄경에서 나온 말 아니겠습니까? 예. 이 화엄 10차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엄경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뛰어난 10개의 사찰을 화엄 10차리라고 하는데 예. 이제 의상대사의 제자들이 만든 사찰들이거든요. 의상대사가 이제 중국에서 저 종남산 지상사에서 지엄스님이라는 분으로부터 화엄학을 공부하고 와서 신라로 돌아와서 화엄학을 전파를 했고 예. 그때 이제 만들었던 사찰이 뭐 부석사, 낙산사 이런 절들인데 예. 그 뒤에 이제 그의 제자들이 전국에서 많은 이제 화엄학을 전파하는 사찰들을 만들게 됐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찰이 바로 지리산에 있는 이 화엄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한 150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이거는 710년경쯤 만들어진 겁니다. 예. 경도광 때 만들어진 건데요. 예. 그러니까 신라가 통일하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만들었던 어떤 신라의 굉장히 중요한 공력을 들여서 만들었던 사찰로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이 사찰이 이제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어요. 네, 만약에 그때 임진왜란 때 불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거든요. 사실 이 화엄사 같은 경우는 그 6.25 때 불타지 않았거든요. 예. 당시에 이제 그 6.25 때 차이력이라고 하는 총경이 지리산 토벌대장으로 갔었을 때 여기를 그 불 질러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왔는데 화엄사가 천년고찰이고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예. 이곳을 어찌 불 지르느냐라고 해서 차이력 총경이 화엄사를 보존하게 했거든요. 예. 만약에 당시에 그런 결단이 없었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국보로 지정되는 이 문화재는 전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이나 전란이 워낙 많은 국가여서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사찰이 보존돼 있었을까 궁금했었는데 임진왜란한테 한번 화제가 났었군요. 예. 네, 임진왜란 때 한번 화제 났고 당시 이제 숙종 때 그때 이제 그 벼감각성이라고 하는 승려가 이 사찰을 좀 복원 주도를 했거든요. 예. 아까 그 1320명이라고 하는 명단이 시주 명단이 나온 것은 그 삼신불상을 갖다가 만들기 위한 명단이라기보다 화엄사 복원 자체를 하는데 시주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실제로 이 벼감각성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인조 때부터 활동했던 승려였는데 그 유명한 남한산성 축성의 책임자였었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남한산성 축성하고 난 이후에 전국의 중요한 사찰들을 이렇게 복원하러 다녔는데 또 이 화엄사 말고 복원했던 게 이제 속리산에 있는 법주사. 예. 이 법주사도 이제 벼감각성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법주사 앞에 가면
벼감 각성 비가 굉장히 큰 비가 좀 있고 예. 특히나 이제 또 화엄사 같은 경우도 이제 각성 스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당대 뛰어난 승려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찰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선 후기에도 왕실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면서 보존될 수 예.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목조, 삼신, 불조상뿐만이 아니고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이 화엄사에만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그냥 보통 사찰이 아니죠. 화엄사가 아마도 단일 사찰로는 가장 많은 문화재가 지정돼 있지 않나 예.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화엄사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자 석등이라든가 쌍사자 그 네사자 석탑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석탑이나 석등은 신라 때 거거든요. 예. 이게 뭐 불에 타지 않았으니까 신라 때 가장 화려했던 석조 기술이 온전하게 그 화엄사에 좀 남아 있다라고 봐도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불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화엄사 가서 한번 여러 가지 고려 시대, 조선 시대의 이 유물들을 한번 관람하는 것도 나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요. 저도 작년에도 다녀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암 송시열 초상화가 또 보물로 지정 예고되어 있던데. 네네. 초상화가 이렇게 보물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초상화가 보물로 지정된 것들이 꽤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전 개인적으로 우암 송시열 초상화가 보물로 지정된 것이 너무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사실 우암 송시열의 초상화는 김창엽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 문인화가로는 뭐 최고의 인물이 그린 초상화고요. 예. 특히 이제 송시열이 굉장히 좀 퉁퉁한 약간 좀 살찐 그런 모습인데 그런 그 눈매하고 또 이 턱 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으면서 예술적 가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도 이게 이제 그 문화재 지정이 잘 안 된 이유가 그 개인이 소장하고 그리고 거기 서원에서 좀 소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외부로 잘 공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뭐 이번에 그 보물로 승격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화엄사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보물의 대부분이 불교 문화재다. 네. 뭐 그런 지적이 있긴 한데 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뭐 그 신라 때 그 국교가 거의 불교 아니었었습니까? 예. 그리고 고려 시대 때도 그렇죠. 불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만들어졌던 수많은 문화재들이 현존 남아 있는데 뭐 그걸 갖다가 아무래도 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보다 보물로 지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불교 유적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국보 보물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한때 그 청주에서 직지 찾기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아직 못 찾으신 거죠? 아닙니다. 직지는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2016년에 가서 봤고요.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그 책이 그 이제 청주에 그런 흥덕사라고 하는 절에서 인쇄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책의 가치를 프랑스 초대 공사였던 꼴랑드드 플랑시라고 하는 초대 공사가 알고 그걸 구입을 해서 갖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재벌한테 팔았는데 프랑스 재벌한테 그 재벌이 이제 그걸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죽기 전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립박물관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료로 보관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직지가 뭐 A4지 한 장보다 좀 작아요, 사이즈가 실제로. 그런데 이제 얇기도 굉장히 얇은데 이 직지가 어쨌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인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얼마나 높은 수준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들이고 청주에서는 그 직지를 가지고 세계 기록유산 그 대회도 열을 정도로다가 직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문화 운동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뭐 프랑스는 우리가 돌려달라고 말해도 절대로 안 돌려줄 것 같고. 사실은 제가 가서 돌려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랬더니 뭐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 국내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 프랑스 거 말고 이런 얘기도 있어서 한번. 당시에 이제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 직지 심체 요절에 대한 기록이
그 모리스 꾸랑이라고 하는 당시 프랑스 공사 밑에 있었던 서기관이 썼던 책이 한국서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그 한국서지에 이제 그 프랑스가 갖고 간 자료 말고도 예. 또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예. 그런 내용 때문에 국내에 이제 분명히 직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찾는 운동이 벌어졌는데 예. 안타깝게도 아직도 찾고 있지 못합니다. 예. 그 외교적으로 뭐 프랑스랑 불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프랑스의 국립박물관 담당했던 그 아시아 관장이 예.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하. 김영삼 정부 때 우리 떼제베하면서 프랑스에 갖고 왔던 병인양용 의궤에 반환할 때 예. 파견했던 그 여자 사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 여자 사서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서분이 그 직지를 제가 갔는데 만지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한국 문화가 예.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표매를 좀 했었었는데. 아니 그거를 그 직지를 만들어내는 게 한국 사람들인데. 그런데 또 생각을 좀 달리 하더라고요. 예. 그분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예. 굉장히 강성파였거든요. 예. 나머지 밑에 그 직원들이 막 절절절절 매더라고요. 예, 뭐 이제는 새롭게 아마도 프랑스 정부하고 프랑스 국립박물관하고 도서관하고 협력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전개하면은 저는 뭐 완전한 그 반환은 어렵다 하더라도 뭐 대여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혹은 국립도서관에서 특별전을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와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신대 김준혁 교수였습니다.